네, 그러면 제2세션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 토론 사회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장지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장 교수님 그 토론자 소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장지상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고, 특히 이게 AI 가지고는 여러 번 많은 곳에서 토론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특히 갈수록 점점 더 좀 구체적으로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네 분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해 하실 분이 5분을 모셨습니다. 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나 더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우 매일경제신문 부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노 부국장님은 AI에 관한 책도 쓰시고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네. 다음 이 공정거래위원회 박설민 디지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요즘 뭐 AI 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때문에 상당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양대 경영학과의 박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경제더하기 연구소 대표님, 전 안녕하세요. 민주당 의원이시고 요즘 어떻게 저 의원 하실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중앙일보에 아주 크게 글도 쓰시고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오늘 또 미리 또 코멘트하는 논평문도 보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뭐 오늘 90분입니다. 90, 네, 5시 반에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뭐 좀 뭐 사진도 찍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한 10분 덜 쓴다고 생각하고 한 80분 정도로 생각하면은 우선 그 여기 가나다 순으로 우리 이렇게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각자 뭐 한 주제를 선택해서 토론해 주시도 좋고 전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많은 이 주제를 그냥 넘나들면서 토론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10분씩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시간이 남으면 플로우에서 좀 질문도 좀 하고 어,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노영우라고 합니다. 오늘 AI 시대 한국경제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AI 경제에 대한 그 AI와 그 인간 노동에 대한 그 보완 가능성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면은 우리 경제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 쪽에 좀 발표가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저는 이제 토론을 위해서 좀 우려 쪽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 이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AI와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이제 알파고라는 그 바둑 대회가 있었는데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어떤 대결 거기서 이제 알파고가 이기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노동의 어떤 보완, 미세 노동 이런 말씀 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알파고와 이세돌의 어떤 바둑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바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알파고와 이세돌은 거의 100% 대체가 가능한 그 어떤 그 서비스 공급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자주 가는 그 식당은 그 서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빙은 전부 다 지금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찬가지로 서빙하는 그 산업에서는 그 식당만 놓고 보면 일단 노동과 자본은 거의 완벽하게 대체가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최근에 놀란 것이 이제 병원 안과를 제가 갔는데 안과에서 간호사들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한 3명 정도가 있던 안과인데 간호사들이 없고 그 키오스크로 이제 자기 어떤 그 안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의사가 바로 진료를 보고 거기서 이제 수납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례를 보면 노동과 AI의 어떤 대체도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발표문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2018년도에 그 아마존고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마트 같은 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국제부 있을 때 한번 아마존고에 가서 한번 취재를 한번 저희 후배 기자를 시켜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모든 걸 무인 매장이어서 모든 걸 사서 카트에 담고 나오기까지 사람을 타치하지 않고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취재를 하러 간 그 기자가 나중에 기사를 쓴 걸 보면 아마존고가 모든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데 그 카메라 뒤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미세 노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한 대응하는 노동.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종업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매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대체에 어떤 실패하는 거고 결국 아마존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보완과 이 대체가 좀 혼용돼서 나타나지만 약간 시간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저는 좀 대체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코멘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이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소유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 그다음에 분권화된 의사결정, 그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가격의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균형을 달성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존하는 이런 그 특성 중에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의 특성은 AI 경제에 더 강화될 부분이고요. 개인의 소유와 정부의 어떤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강화될 부분이지만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과연 효율성을 가져올지, 가격이 연속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균형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 다른 좀 생각을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슈밥의 사례라든가 뭐 그 4차 산업혁명과 AI의 그 정의를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AI의 정의는 속도입니다. 기술 개발, 기술 발전의 속도. 그렇기 때문에 그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저기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 기술에 대한 적응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보다 빠른 시대지만 AI 시대는 기술 발전 속도가 기술에 대한 적응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시대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속도의 차이가 문제를 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AI 경제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 이 부분,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를 과연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낮춰서 뭔가 사람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인가? 근데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이런 그 개인들의 분권화된 의사결정,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그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이 이런 어떤 시간을 천천히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유가 주어질 것인가? 이게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더불어서 가격의 어떤 연속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발전과 노동, 이건 뭐 미시경제학에서 항상 나오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하고 자본이 완전히 보완적인 경우에는 뭐 실업에 문제가 없죠.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삽으로 땅을 파는 그런 걸 예를 들어 보면 삽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고, 어, 사람 없는 삽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동과 자본이 완만한 대체 이런 식의 어떤 볼록한 그 곡선이 나오는 완만한 대체가 있을 때도 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변화의 속도에 따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완벽한 대체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그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0에서 어떤 특정한 양으로 점프하게 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노동의 수요가 굉장히 급변동하게 되는데 이런 그 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급증할 수가 있는. 근데 이 변화는 그 점이 오기 전까지는 전혀 일어나지가 않고 어떤 특정 점에 왔을 때 그게 점프하는 노동의 수요가 점프를 해서 갑자기 많은 그러니까 점프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노동과 기계의 수요가 대체 관계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가격이 임금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때는 뭐 이렇게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에 어떤 조절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지만 이렇게 수평적인 거의 수평에 가까운 그 노동 수요가 있을 때는 그 가격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급변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생산물 시장에서는 아까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플랫폼 기업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고정 비용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지금의 저희 쿠팡이라든가 뭐 배민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고정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뭔가 시설을 갖춰놓은 다음에 한계 비용은 한 사람이 더 그러니까 많아진다고 해서 한계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계 비용은 일정해지고 0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연 독점, 아까 플랫폼 그 저기 박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플랫폼 산업의 자연 독점 현상이 심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독점이 조금씩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완전히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은 다 이제 저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이런 식의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경제에 대한 지금의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계열상으로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대체 관계, 각 분야에서의 어떤 대체 관계가 점점점 빨라질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 방식도 어쩌면 제 상상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보다는 독점 시간을 규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실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매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거시경제 정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AI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약적인 생산성의 발달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분권화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공정성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새로운 스케줄을 놓고 보는 그런 어떤 그 변화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는 박슬민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플랫폼 과장을 한 4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토론회나 이런 걸 엄청 자주 가거든요. 한 달에 몇 번씩 가는데 제가 가봤던 모든 토론 중에 가장 학술적이고 가장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적응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차피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공무원으로서 가장 그냥 현장 밀착형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뭐 IT나 AI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과 좀 친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하는 일은 그동안은 원래 굴뚝산업 중심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그 사람들을 견제하는 역할들을 주로 해왔고요. 경쟁 당국으로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플랫폼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규제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제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끄러웠던 그 배달앱 그 수수료 문제 있죠? 그거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도 조금 시끄러운데요. 그것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하여튼 뭔가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기술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대면으로 하지 않는 거는 제가 다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제일 오래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떠한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시장이나 AI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정말 뉴트럴하게 믿을 수 있을까? AI가 됐든 플랫폼이 됐든 그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나쁜 의도가 반영되진 않을까? 공정위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AI를 개발하고 그 AI가 잘 작동이 되고 혹은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떠한 형태의 뭐 이제 뭐 교환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거를 운영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 나쁜 의도는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공정의 시각입니다. 그게 잘 굴러가고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운영되는 건 과기문화산업부의 몫인 것 같고요. 어, 그 플랫폼이나 AI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포장되는 단어가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혁신이라는 그 이름 하에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후발주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플랫폼에 종속된 사람들의 이익이 줄기도 하고 그걸 고통받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위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이 동네에 견제 내진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AI 관련해서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정위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진행을 하고요. 어떻게 좀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의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진단을 내린 영역이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입법적 처방 없이는 쉽지 않다라는 게 공정위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국회에다가 저희의 답을 내놨습니다. 제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보니까요. 뭐 자율이 됐든 아니면 스스로 됐든 시장의 정화가 됐든 다 좋습니다. 다 아름다운 말인데 사회적인 에너지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115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살이 5kg가 빠져서요. 그 제 에너지가 그렇게 고갈되는 것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뭔가 자율이 되고 입법적 처방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충분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에 응하려고 하는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선의에 기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지에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아까 자연독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대부분 플랫폼 분야
대해서는 자연 독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택시 탈 때 카카오 택시 타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어플 다운받을 때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에서 다운받으실 수밖에 없고요. 음악은 아마 유튜브 뮤직 들으실걸요? 이제 상당 부분 우리 사회 대부분이 이미 종속되었고 자연 독점은 이미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진단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이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플랫폼에 종속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가불 문제로 나누어 보고 있고요. 이제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자연 독점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깨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어떻게 안전하고 안정성 있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불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규모 통업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이 대규모 통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실제 판 사람에게 갈 돈을 플랫폼들이 어떻게 엄격하게 그 돈을 관리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갑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정의 판단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최근에 그 TMF라고 불린 우리나라 시끄럽게 한 이제 가장 최전선에 서 있었던 과장으로서 저는 그 사태를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지금 한 피해자가 4만 8천 명쯤 되고요. 그 4만 8천 명의 피해 금액이 아직도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됩니다. 특정 부도덕하고 아주 못된 사업자의 한 명이 4만 8천 명, 가족까지 보태면 20만 명의 인생을 좌우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처방이나 아직 해법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또 막아야 된다는 게 공정의 명확한 인식이고요.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게 바로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아까 이제 국장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독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걸 막아줘야만 추가적인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A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최대한 빨리 막아보자. 그거를 좀 늦게 막을수록 폐해가 커지니까 그걸 신속히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동전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제 아까 초반 발표에서 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프라인 사업자하고 비교를 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 독과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독과점 상황은 우리가 눈으로 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독과점 문제나 그 독과점 사업자가 행하는 나쁜 행동은 우리가 밖에서 눈으로 외견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알고리즘 조작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사업망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우리가 목격이 가능하고 신고를 받을 수도 있고 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기술 개발자가 컴퓨터 뒤에 앉아서 숫자나 글자 몇 개만 바꾸면 알고리즘 조작이 이루어지고요. 즉각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온라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독과점에 지금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들이 그런 걸 겁니다. 카카오가 먹통이 됐을 때 생업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국민들의 삶이 멈췄었죠. 특정 사업자가 어떠한 분야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과점의 문제는요, 우리가 최근에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구독료가 올라갑니다. 이용료가 올라가요. 처음에 한 3개월 무료로 해줬다가 2,000원이던 게 8,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막 올라갑니다. 그런가 4-5개만 이용하셔도 1, 20만 원이 나오죠. 비용이 올라가고요. 수수료가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삶이 어느 한순간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과점의 문제이고요.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중국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비롯된 소비자 이슈가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이 있고요. 청소년 위해 문제가 있고 짝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전자상거래법 같은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공정위 조사를 엄격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공정위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면들에 대해서 입법적 처방을 내놓고 있고 현재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상임위와 의원님들을 막론하고 17개의 현재 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위가 낸 2개 법안까지 포함하면 거의 20여 개에 이르는데요. 그만큼 플랫폼이 화두이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태여서 18일에 국회에서는 입법 공청회까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상식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현재 플랫폼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이제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건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입법 논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입법 개정안 3개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3개죠. 예. 다음은 우리 한양대학교 박태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네, 조성재 박사님의 초청으로 이제 오늘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경영대에 있고 경제학자가 아니고 경영학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술 혁신을 기업이나 산업 레벨 측면에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마이크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조성재 박사님 그 발표를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사실은 박민수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그 사전 규제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근데 좀 전에 박설민 과장님께서 너무나 제 마음을 확 편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패스 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담비 연구원님께서 이제 AI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생산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기업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어떤 업무에 AI를 적용을 했을 때 정말 생산성이 높아질까? 라는 것에 대한 확답을 듣기 전에는 사실 기업에서 활용을,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활용하기가 되게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전병유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굵직굵직하기는 하지만 과업별로 AI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생산성이나 임금과의 관계성을 밝혀주는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아마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AI를 활용을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레벨에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경영학자들의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각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유의 업무들 중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일까를 먼저 정해야 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저기 송담비 연구원님은 성과 연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익스페리먼털, 즉 성과를 보고하기보다는
먼저 추진하고 후 성과 평가를 하자. 예, 그래서 좀 더 실험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직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C레벨, 즉 임원급의 레벨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또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성재 박사님의 이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앞에 노영우 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례에 왜 보면은 키오스크가 레스토랑에 막 식당이 있고 병원에도 키오스크가 있고 그래서 막 대체가 될 거다 이러셨잖아요. 굉장히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의 이제 식당은 영세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년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용성이 높아진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기술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의 발달 속도를 결정하는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이건 괜찮아, 적법해. 라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술 발달의 속도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AI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회기술 체제를 활용해서 아까 조성재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부분은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기술들은 노동자들의 아까 말한 그 직업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 보안 강화 뭐 이러한 표현들을 쓰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사회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노동의 관점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플랫폼 노동자는 아까 마이크로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노동자의 굉장히 열악한 근로 환경이 있고요. 임금도 굉장히 낮은 걸로 이렇게 ILO의 보고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로자성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자, 디지털 플랫폼 업체 너네들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을 해줘. 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니 이게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선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포켓에 바로 들어오는 현금이 많이 꽂아지는 걸 선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또 자기도 내야 되잖아요, 돈을. 그러면 월급이 줄어들으니 나는 그건 싫어. 근데 또 나이 드신 플랫폼 노동자들은 안정성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월급이 현금으로 내 포켓에 지금 꽂혀지는 건 적지만 그렇지만 나는 사회보장 제도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을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사회보장 제도를 이렇게 마련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이렇게 저임금 플랫폼 노동자가 양산이 되면은 소득이 굉장히 이분들이 소득이 적잖아요. 그리고 AI가 이제 기업에 활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근로소득이 감소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세제도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거는 물론 노동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유럽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소득을 신고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 소득 너무 작고.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국세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업체들한테 일정한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양식에 맞춰서 소득을 신고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국세청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AI 개발자, AI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 구글의 창업자들이라든지 메타의 창업자들이 다 그들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있잖아요. 욕망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성 평가 같은 이런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럽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거는 특정한 지역에 골프장을 만들거나 특정한 지역에 공장을 만들 때 우리가 환경성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평가를 해서 이 기술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실히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죠.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영우 대표님. 네. 사실 2시부터 AI하고 에너지 토론회를 하다가 토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고 자료는 다 보긴 했습니다. 네, 우리 박 과장님 요번에 꼭 저 법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무위 있을 때 경과를 조금 리마인드를 하면 그 이슈가 뭐가 였던지 그리고 뭐가 잘 안 풀렸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온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그 공정위 법으로 해서 입법 예고가 돼서 국무회의를 통과돼서 정무위에 왔던 법입니다. 당연히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 온풀법을 규제법으로 봐야 되느냐, 지능법으로 봐야 되느냐. 항상 정부 차원에서 그게 쟁점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좀 관련되기도 하고 또한 방송통신 쪽이 좀 관련이 있어서 방통위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낙하산으로 내려갔던 부위원장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똑같은 법을 방통위 안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던 거는 자, 이 법을 어느 소관으로 할 거냐 했을 때 김상조 실장은 당연히 정무위라고 했습니다. 원내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전혀 굽히질 않았고요. 끝까지 그 소관 상임위를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현 국힘한테 아주 쪽팔렸죠. 당신네들 합의해서 가라. 거의 1년 반을 그걸로 소모를 하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근데 또한 정무위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온풀법이나 저는 특히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질서와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걸로 끝이지 지능을 규제기관에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하고 싶으면 과기구에서 가서 하든지 산자부에서 할 일이고 심판을 봐야 될 때는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정무위 내에서도 반반이 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법안 내용을 좀 제가 요즘 다른 걸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원칙을 정부에서 정하지 않으면 항상 정치인들은 왜냐하면 지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온풀법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규칙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시장의 플레이를 하는 쪽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에 초점을 둬야 될 겁니다. 실제로 TMF 사태 문제는 제가 3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금융위에서는 고객의 돈은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삼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을 드는 걸로 해결을 했었는데 그게 자율공고였습니다. 제가 그걸 그때는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사실은 좀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이 작년, 재작년부터 흑자가 났지만 그때까지 적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해나갔을 때 적자가 계속된다면 고객 돈에 손 안 댈 이유가 없다. 이거부터 막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다행히 쿠팡은 흑자죠. 그러나 최근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엔 결제 기간을 올해 들어서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에비타, 프리캐시플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고객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자기 에비타로 에비타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졌다고 하고 투자 지표를 그걸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그리고 실제 TMF 사태가 발생했던 이유는 사실은 쿠팡한테 있는 겁니다. 쿠팡한테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장은 굉장히 적은데 쿠팡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장을 잠식해놨기 때문에 TMF도 취약해졌고 뭐 다 그렇죠. 11번가 다 안 좋아졌던 게 바로 이게 약탈적 가격에 관한 문제고 사실 약탈적 가격을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 아까 로봇 식당 케이스도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느 가게를 가면 단골집이 있으면 우리 김용국 박사님 오시면 뭘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찬도 뺍니다. 어떤 반찬 안 먹는 거 굳이 낼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데이터에서 그 가게 주인이 데이터의 성격과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민이나 이쪽으로 하게 되면 과연 그 데이터가 그 가게 주인에게 있으면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걸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걸리거든요. 이게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을 핑계를 댑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남기는 것 때문에. 데이터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가버넌스 할 거냐. 이 문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실제 요즘에 있어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전병희 박사님도 그렇고 조성재 박사님 말씀하셨던 노동 문제도 보면 사실 기존의 공장이라고 한 노사관계와 달리 공간이 해체된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사실 기존 제도와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 같이 감안해야 될 게 저는 이 케이스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정합성이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재조물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 이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혁신은 기술이 아닙니다. 혁신은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의 생산 과정이나 판매 과정의 단계가 있을 때 그 단계를 몇 개를 줄여줄 게 혁신일 겁니다. 근데 그 줄여주는데 AI 기술이 도움을 주면 혁신인 거고요. 도움을 안 주면 혁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술 맹신주의에 빠지면 그걸 잡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혁신을 제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근 KDI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발표와 토론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되게 중복된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좀 경제사기도 하고 약간 기업 조직 이런 데도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좀 포커스를 잡아봤습니다. 참고로 요 그림은 제가 박사를 받은 미시간 디트로이트 미술관에 있는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기도 한 디에고 리베라의 유일한 미국에 남아있는 벽화입니다. 제 어떤 주제의식을 나타내 좀 좋아가지고 넣어봤고요. 저는 전병희 교수님 논문 중에 일단 그 마지막 저 부분에 이제 너무 좀 이제 뭐랄까 꽂혀가지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뭐 AI나 로봇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좀 경제학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은 이제 산업이나 직업 레벨에서 얼마나 이제 신기술에 대한 이제 노출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 어떤 개별 단위의 도입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산업과 직종이 얼마 노출이 돼 있는 걸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 관찰된 고용의 변화, 임금의 변화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그 측정을 좀 더 이제 정교하게 하고 추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한계는 이 연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처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는 아까 이제 두 번째 발표에서도 이걸 이제 일반 목적 기술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일반 목적 기술이 보통 잠재력이 큰 만큼 잠재력이 발휘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이걸 써야 되는지 그 어떤 표준이랄까 아니면 구체적인 활용하는 방식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AI도 여전히 아직 좀 탐색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아까 뭐 조성재 박사님도 뭐 LG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전히 좀 탐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분명히 좀 다르다. 이제 뭐 저도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거를 임플리멘트 해야 되니까 좀 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생산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나 뭐 아니면 기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뭐 구하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병현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AI가 이제 다양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기는 그냥 그 미국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연구나 이제 책들에 나온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제 좀 넣어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그멘팅하는 효과를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잡이나 태스크 자체를 좀 리디파인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사실 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이제 기울여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이제 한국계 데이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재밌었고요. 보면서 이제 사실 뭐 방법이나 뭐 결론에는 별 이제 의의는 없지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개인 단위 데이터 물론 이제 그 인플로이어 사이드의 정보도 있지만 이 시기가 우리가 AI나 뭐 챗GPT 같은 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지가 좀 정립이 되는 시기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좀 잘 알게 될 이슈지만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출도로 정의가 됐던 이제 직종별로 이제 얼마나 AI 영향을 받느냐. 근데 이제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변수로 저는 이제 봤었는데 제가 저기 redefine jobs에 이제 한 것처럼 이제 태스크에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사람의 어떤 뭐 일로 구분하고 있던 것들이 내용 자체가 변해버리고 그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분석에도 예를 들어 이제 저임금 이제 노동자가 아예 다른 이제 직종으로 대거 이직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쪽으로 몰려들므로 인해서 통계적으로는 약간 이제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이후의 시기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뭐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통상 하는 이제 축약형 연구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긴 시간을 두고 본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결국에는 좀 이제 애그리게이트 업을 해가지고 좀 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반대로 고용보험 같은 그런 이제 개인의 삶을 추적할 수 있는 연구는 뭐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AI 기술에 굉장히 큰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약간 디스크립티브한 연구도 되게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연구가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수용성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나 기술과 일할 수 있느냐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 회계 분석할 때는 뭐 이제 연령이나 이런 것 이제 것들에 따라서 이질적인 효과를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효과의 크기를 조금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표준 편차를 제가 모르지만 대략 한 0.1로 보면은 0.00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제 임금이나 고용이 0.5% 정도 아마 그 로그였으면 예,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AI의 이제 역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더 논의를 이제 확장해 보면은 이제 경제학 쪽에서는 이제 AI를 예측 기술이다. 그냥 뭐 별게 아니라 예측 기술이다.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는 기술 자체는 계속 발달해 왔지만 아까 도메인 날리지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있어야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예전부터 이제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문구를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예전 GPT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전력화인데 그게 이제 전력이 도입된 거는 20세기 초반이지만 대공황 때 오히려 그 많은 그 기업들이 전력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저렇게 바뀌고 이제 동력의 모든 생산 시스템이 메이는 것이 아니라 물자의 흐름과 노동력 활용에 따라서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생산력 증강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황금기가 온 거다. 이런 가설이 이제 실제로 있죠. 그래서 이런 조직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거는 이제 AI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이제 경영학 쪽에서 좀 약간 제시하시는 툴인 것 같은데 저것만 하더라도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노동 수요 사이드에서 AI를 어떻게 먼저 쓸지를 조직에 적용할지를 결정을 하면 그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고용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는 이제 기업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기업이나 이제 노동 수요 쪽의 연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 이게 고정 비용이 줄어드니까 소기업에게 좋을 거다 또는 젊은 기업에게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잘 적용하는 걸 봐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 차원에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업활동조사에 나오는 AI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지만 좀 미국처럼 아까도 이제 나온 것처럼 데이터가 사실은 AI 핵심인데 AI를 쓰십니까가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쓰십니까? 얼마나 실제로 의사결정에 쓰십니까? 이게 이제 실제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미지 데이터를 쓰십니까? 뭐 사운드 데이터를 쓰십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질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제가 진행했던 연구 몇 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그 수용성에 대한 건데 그 사업적 편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노조 유무에 따라서 자동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봤을 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어떤 뭐 아까 뭐 이제 기량작용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당연히 이 연구 하나가 어떤 결정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인 여건에 따라서 기술이 좀 고용이나 이제 노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연구가 좀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류 경제학 쪽에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학생이랑 했던 다른 연구에서도 코로나 때 그 이제 원격 근무로 전환을 하는 게 평상시에 이제 이것도 사업적 편에서 한 건데 그 평상시에 얼마나 좀 체계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제도와 조직의 원래 평소 역량에 따라서 기술을 적용하는 정도도 다르고 그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다른 동료랑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 융합조사를 활용했었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좀 문제가 조금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을 가진 기업들만 그걸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도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조금 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좀 이런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수요에 대한 좀 연구가 좀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성재 박사님 발표를 굉장히 언제나 그렇듯 재밌게 들었고 또 이제 책이나 보고서가 나오면 또 좀 더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웹툰 산업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저도 처음에 AI가 도입이 되면 좀 나이 드신 작가들에게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배경 그리고 이런 걸 자동화해 버려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견습 생활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좀 이스태블리시 된 작가들을 도와주면서 그래도 경력을 쌓고 시간도 벌고 그 시간에 캐릭터도 만들고 작품 세계도 만들고 했는데 그 단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AI를 이미 입학 때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개발국에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하는데 그걸 이제 AI로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무게를 안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문회 추천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오히려 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좀 특이한 인재는 발굴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경력 형성이나 아니면 노동시장의 어떤 매칭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런 얘기도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기울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교육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 것이냐,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걸 과연 교육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국제 경쟁이 좀 이제 치열한데 과연 이제 조성리 박사님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약간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토론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네 분의 이제 다섯 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플로우에서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 질문 혹은 뭐 논평 다 좋습니다. 혹시 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정승천 박사. 예, KF의 정성춘입니다. 질문이 없어서 제가 시간 좀 생각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냥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들어본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AI에 대해서 뭔가 어떤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쪽에 그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이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노동자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달리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공정위에서 이제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제 과장님은 이제 당연히 이쪽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산업부나 과기부 입장에서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이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다 이렇게 볼 경우에 이거를 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허들들이 있을 텐데 그 이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반면에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활용에서 오는 리스크들, 개인 정보의 문제, 혹은 여러 범죄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그 안보상의 문제 등 다양한 그 문제들이 또 있을 텐데요. 이런 측면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제 AI 산업의 어떤 발전과 한편으로는 안정성의 제고라고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발표와 토론에서 논의된 것들은 기존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분야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AI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어떤 기술과 산업, 서비스 이것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도 좀 더 사전적으로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언뜻 들었던 생각은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용우 의원님 그 발표 의견 주신 자료에 보면 이 AI가 결국은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전력 공급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거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산업에서 어떠한 그 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할 거냐. 정부는 전력 요금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기후 변화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거냐. 이런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이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또 다른 그 전력 분야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 과제가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써주셨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 의원님 추가적으로 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경희대학교의 박보경입니다. 저는 저 박선민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그 온라인에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구조와 예를 들면 일반 제조업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독점적인 구조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은 단기적으로 독점 시장이 형성되지만 동태적으로 보면 아주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이 독점업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그 독점력이 과거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혹은 조기에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 자기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인접 사업장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M&A를 함으로 해서 사업의 영역을 아주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바이든 정부 초기에 보면은 주로 그런 M&A에 대한 규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그걸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시각이 전통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동태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안티트러스트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 또 우리 공정위의 현재의 시각은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KDI의 안상훈입니다. 박보경 교수님 질문에 뒤이어서 저도 박철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금 구글로 픽 검색을 했더니 지난 23년부터 나온 기사 중에 재밌는 게 2023년 8월에는 공정위 5년 만에 구글의 과징금 의결서 송부, 향후 지속 감시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올해 3월에는 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한국에서도 제재받나 공정위 조사 착수 이런 기사가 있었고 올해 9월에는 공정위 플랫폼 업계의 백기, 구글 등 4개 기업만 규제 전망 뭐 이런 기사가 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구글과 같은 빅테크에 대한 우리나라 공정위의 지금 대응은 어떻고 어떤 고충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 저 뒤에 우리 전병규 박사님 발표자는 질문할 권한이 없는데. 저도 하나 유사한 질문인데 제 발표하는 관계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저도 한번 지금 이 규제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그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통제 하에 막 규제를 풀어서 막 AI를 육성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 들어가면서 규제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와중에 이 제목이 AI 시대 한국 경제잖아요. 한국 경제 AI 시대 한국 경제에서 과연 한국의 규제 모델 AI 규제 모델을 어떤 식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EU나 이런 빅테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어떤 규제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좀 추상적인 질문 하나 좀. 네, 우리 이 사장님께서 손 드셨는데. 이 사장님 질문을 끝으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그래요?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할 기회를 뺐은 것 같은데, 내가 요즘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우리 제조업들,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이 스마트화하는 그런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2년 전에 내가 아마존에서 한번 한국 나와 세미나를 한 자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마존에서 온 사람들이 뭐 싱가포르에 있는 그 지점에서 대표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네 클라우드에 제조업 가령 스마트화 모델이 많다 이거야. 그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어떤 기계사나 무슨 사람 무슨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스마트화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있는데 자기 걸 사라 이거지. 하면은 해주겠다. 아주 그 세계 최고 최신 기술에서 생산성도 올라가고 기업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침 좋지 않아 밥도 사주고 말이야. 그거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이 굉장히 그 내용이 좋아서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는 하는데 선뜻 예스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려면 자기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그뭐 고객에 대한 데이터, 가격에 대한 데이터, 기술에 대한 데이터 모든 게 계속 그쪽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스마트폰 하는 건 좋지만 결국 내가 종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대답을 못 해요. 하고는 싶은데 못 한다. 이게.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박 과장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언불법이나 또 다른 법이라도 좋은데 에, 편하게 중소기업들이 그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규제를 적당히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뭐 생각하고 있는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이걸로 그 질문을 다 마치고 이제 우선 저 발표자들부터 이제 한 분씩 좀 대답을 하는데 우선 박민수 교수님은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한 5분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경쟁법을 하거나 이제 저처럼 이제 산업조직 이 경쟁 정책을 연구하는 그 커뮤니티에 가면 사실 이런 얘기해도 뭐 그렇지 당연하지 뭐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 공감을 서로 간에 이제 많이 해주는데 거기만 살짝 벗어나도 사실은 야 플랫폼 사전 규제가 필요 없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고요. 너 자유시장론자냐, 아니면 이 소상공인,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 불쌍하지도 않단 말이냐,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데요. 저는 자유시장론자 당연히 아니고,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플랫폼 규제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 그 나라의 그 정부의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좀 과잉화가 돼 있는 것 같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개발 독재를 했던 그 프레임워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 즉 시장에 과잉 진입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오히려 막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좀 그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박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오프라인 이제 새로운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논리 중에서 아주 굉장히 신박한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프라인은 실제로 벌어지는 위법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반면에 온라인은 목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알고리즘 물론 들여다보기 힘든데 지금 이제 법에서 사전 규제하겠다고 하는 행위들을 보면 끼어 팔기라든가 아니면 최대우 요구라든가 그런 사실 행위들은 알고리즘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목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된 자사우대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쿠팡 네이버 사건을 통해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제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설득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 이거 박 과장님 대신에 제가 좀 박보영 교수님 그 질문에 답변을 한 가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국 쪽에서 그 M&A 규제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 낸 적이 있고 실제로 이 M&A 규제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빅테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지만 원래는 이제 M&A를 하면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작은 기업들을 인수를 할 때는 심사를 보통 이제 면제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피인수 기업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니까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 빅테크들이 조그만 기업들을 기술력이 있지만 작은 기업들을 사서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이 유튜브 인수하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한 거나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업체의 기술을 기반으로 훨씬 더 지배력을 키우는 그런 것을 목격을 이제 하고 그걸 미리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규제를 그 M&A를 이제 제재를 하려면 그 기업이 나중에 미래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를 이제 공정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규제 기관이 그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게 꼭 뭐 M&A 문제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 관련한 사정 규제가 가지는 저는 근본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 아직 플로어에서 우리 박 과장님한테 또 질문이 좀 들어왔으니까 간단히 좀 답하시죠. 대부분 제가 타신 분들 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M&A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공정위가 M&A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 문제의식은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문제의식은 같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례들이 많았냐면 그 큰 기업이 한 1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걸 한 10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럼 막 기업을 사냥하듯이 막 사들입니다. 이 기술이 도움이 될지 터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기업의 기술을 막 선점을 합니다. 그러면 100억으로 한 10억씩 10개 기업을 막 마구잡이로 인수를 해 싸게 인수한 다음에 하나만 터져라. 9개는 망해도 된다. 하나만 터지면 이건 1000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왔고요. 그런 식의 문어발 M&A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고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통된 기본 인식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시각이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 금액이 워낙 작고 처음에 이게 벤처 기업들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들이 작다 보니까 심사가 거의 면제되거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깐깐하게 보겠다라고 심사하는 기준들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시행 중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M&A는 앞으로도 점점 깐깐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독점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독점 사업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동체인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망하려고 사업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 내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순간 이윤이 보장돼 있는데 그걸 버리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독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독점력을 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바뀔 사업자를 예정해 두고 나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다른 사업자가 오히려 바뀔 수 있다는 건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G마켓이 1등이 아니고 쿠팡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 나만 계속 그 이윤을 누리겠다라고 사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박탈시키는 것 자체를 이제 행하려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자라는 게 현재 규제법의 목적이고요. 이제 그러한 기회 독점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력 우위를 통해서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하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력 우위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나쁜 행동이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해서 그 독점력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 명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빅테크 대응을 하는 구축 말씀하셨는데요. 구글이 기사가 많이 나서 그렇지 구글만 힘들지 않습니다. 다 힘듭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조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저도 뭐 현장에서 단연간 이제 조사를 했던 경험이 비춰봤을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 조사를 하는 거는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작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밖에 없고요. 큰 기업은 국내 기업이든 국외 기업이든 다 힘듭니다.
예, 방어권을 최대로 행사하고요. 변호사를 10명, 20명을 쓰고요. 자료를 내라고 하면 가능한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가장 늦게 냅니다. 심지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영어로 된 문서를 줘서 저희를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네. 국내 기업도 요즘은 다 영어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요. 자료를 영어로 냅니다. 네. 영어가 안 되는데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 고충은 꼭 구글이나 해외 빅테크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국내랑 국외가 사실 마찬가지인데 해외가 그 플랫폼 기업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 정말 한계점은 국내는 공정거래법이 강력하고 현행법으로 잘 집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칼과 무기가 해외랑은 많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 당국 중에 유일하게 기업 분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한국 경쟁 당국입니다. 심지어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기업 분할권을 경쟁 당국이 가지고 있고요.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 분할 그 위기에까지 놓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수단들이고요. 그 이제 똑같은 이제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유럽에서조차 기업 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도 있고요. 한국에만 없습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 한국은 공정위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데이터 독점 말씀하셨는데요. 데이터 문제는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받았을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내 데이터를 팔면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뭐 이런 거 해서 보통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요. 작은 기업들이 이런 자본력이 되지 않습니다. 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자본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이미 있던 데이터를 다른 산업에 활용을 해서 자기의 사업을 넓혀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은 회사들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자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다른 사업 기회를 노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은 국내에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DMA법을 제정을 해서 거대 플랫폼들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제 제왕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상당 부분 개방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는 그런 규제가 도입이 돼서 오히려 유럽 같은 데서는 작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기는 했으나 이제 아직 국내 법안에 담지는 못했고요. 그런 데이터 개방에 대한 규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담비 박사님이 좀 이제 AI 지능과 관련해서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지능과 관련해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마치 일부라도 도입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뭐 성공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21년에 실태 조사를 해보았을 때 AI 기업이 그런 유인을 가진 AI를 도입하는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그런 의향을 가진 경우가 많으나 AI 기술적인 특성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일부를 도입했을 때 그 성공 경험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기본적으로 결국 속성이 전반적인 어떤 그뭐 진행의 속도를 높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용을 감축하는 어떤 효과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개의 사업체나 여러 개의 어떤 플랜트의 싱크로율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처리 속도를 감축하는 뭐 이런 알고리즘을 거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자체는 사실은 성공을 경험하려면 전사적인 도입을 어떤 특정 부문에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그러니까 전사적이지 않고 일부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그 성공 경험을 일반적인 기업들이 얻기는 조금 어려운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조금 그 초기 도입을 늘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AI 규제와 관련돼서 산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AI 관련된 규제가 뭐 이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동시에 규제가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해당 관련된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EU와 미국 사이의 어떤 중간적인 지점대에서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해외 사업도 함께 추진할 때 결국은 그 굉장히 강한 이 AI 규제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내 기업도 숙지를 하면서 동시에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확실히 낮추고 향후에 뭐 소송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개발 초기 단계나 사용 초기 단계에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추진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창근 교수님은 주로 우리 전병유 교수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천 교수님 답변 좀. 정은 교수님 좋은 코멘트하고 제안들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은 단기로 보면은 상당히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AI 불확실성이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 GPT한테 예를 들어 아까 GPT 익스포저를 GPT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점수를 도출하잖아요. 과거에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 전문가들의 예측에 이렇게 의존을 했는데 GPT한테 한번 예측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7년하고 2032년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AI가 발전을 하잖아요. 머신러닝 단계에서 이제 생성형 AI로 가고 로봇하고 결합하고 AGI로 이렇게 가는 이런 걸 이제 선거 자료를 집어넣으면서 한 32년도를 예측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것들의 점수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32년에는 인간 직업의 한 90% 가까이가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는 아마 KDI의 한효석 박사님도 비슷하게 했어요. 한효석 박사 PT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AI도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기술 발전이 너무 좀 빅테크의 테크노크라트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그 우려를 말씀드린 것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간 그 테크노크라트가 그 가속주의자라고 해요. 기술 발전이 다른 걸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 뭐 이런 이념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 대거 들어가가지고 사실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사회적 통제 없이 막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보다 이제 저희 국가 같은 경우 반드시 독점 문제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관한 어떤 규제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AI 그 개발자 의료 부분에서 개발자를 하나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의료 산업에서 어떤 AI를 집어넣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 뭐 미국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를 만들어야 될지 하여튼 저도 그렇게 궁금해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재 박사님. 예, 저는 아까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토론자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거에 따라 뭐 향후에 계속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가서 내가 이걸 주문을 해갖고 인력을 줄였다, 서빙 로봇이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에스모글로가 자기 책에서 정확히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거는 평균 생산성을 올리는데 한계 생산성을 올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스 오토메이션이라서 그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 갖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한계 생산성이 올라간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LG전자 창원 공장 얘기를 들었잖아요. 거기에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해가지고요, 새로운 시스템 조종 노동자가 새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의 자동화된 라인을 굴릴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 사람들은 마이스터고를 그 나온 굉장히 그 엘리트들이에요. 고졸이지만 엘리트들을 갖다 이제 양성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한계 생산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노동이 새로운 생산성을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줄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이성우 교수가 교육에 대해서 얼핏 그 비판적 코멘트를 하시다가 이제 휙 넘어가 버려갖고 제가 정확히 제가 쓴 글에서 제가 사실 발표할 때는 교육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쓴 글에는 있는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일단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즘 AI 교과서 갖고 난리거든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다. 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AI 교과서를 가르치면 우리가 AI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건지. 그 AI 시대는 그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S모글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서스킨드 쪽에 더 가까워요. 좀 기술 현실론으로 어쨌든 오는데 제가 뭐 발표할 때는 강조하지 않았던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도대체 5년 후에 될 건지 10년 후에 될 건지 20년 후에 될 건지 이걸 제가 토론할 때마다 어디 나가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AI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뭐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그거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서스킨드가 얘기한 대로 그 가는 과정 자체가 그 굉장히 평탄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막 사람 자르고 그래가지고 뭐 실업이 됐으니까 또 그래서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미세노동이나 그 컨텐츠 모더레이터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일거리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케이스 스타디를 보면 대부분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를 하면서 플랫폼 노동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정규직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세노동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몇십 센트 아니면 뭐 만 원에 그걸 갖다가 이제 다 팔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어쨌든 기존의 노동 질서 자체를 토달을 해갖고 AI 시대가 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치 경제학적이고 제도 경제학적인 퍼스펙티브가 필요하다. 경로 의존성, 기존의 어쨌든 제도적 기반이 어떻길래, 기존의 노동시장이 어떻길래, 기존의 노사관계가 왜 노동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량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냐. 에스몰러가 얘기한 것도 계속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터밸링 파워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당장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뭐 노동조합이 너무 경직적이고 뭐 못됐 또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이 떠올리는 게 뭐 현대차 노조나 뭐 이렇게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만 떠들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노동운동에서 익셉셔널 케이스가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노동 전반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서비스 노동 이런 부분들은 노동의 권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노조가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기업 노조가 힘이 세갖고 저기 한 부분은 그건 항상 언론에서 그게 씹히는 대상이 되지만 그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의 권력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와 논의하고 그 부분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AI 시대에서의 어떤 제어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성춘 박사가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을 이영우 대표 조금만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나라 에너지가 전력을 감안해 보면 전력 거래소란 걸 만들었고 완전히 여러 개 회사로 나눠졌다. 이 말은 에너지 공급자를 여럿을 두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에너지 공급자가 생기는 것. 그러나 거래소에 공급자가 가격 결정하는데 참여를 하지 못하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수량을 납품하는 거예요. 수요자는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시작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거래소를 만들었던 이유는 뭘까? 지금 똑같이 전부 한전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구조고 그걸 또 산자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고. 전 그 발상이 참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걸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나가면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한전 민영화할 거냐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에너지 수급 계획을 얘기할 때 뭐냐면 그 데이터, 에너지, 정부가 잘할 거냐, 민간이 잘할 거냐. 플레이어들이 각각 공개될 데이터가 어디까지고 거기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가 가격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경쟁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시장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전 규제를 한다, 사후 규제를 한다.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를 보는 데이터들과 연구가 되어야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 밝혀낼 수가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또 보완하는 문제를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산업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규칙을 만들어주면 시장 플레이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남게 합니다. 바로 그 발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좀 진보적인 데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요 틀을 깨야지만 앞으로 논의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시간을 좀 많이 한 5분 오버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종합 토론을 마치고 토론에 응해주신 오늘 5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